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헤모글로빈은 그 엄청난 고분자예요. 그러니까 그 피 속에 그 뭐냐 적혈구의 그 헤모글로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요놈은 엄청나게 그 고분자여서 내가 뭐 이게 뭐 생물학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라 가지고 내가 가물가물한데 분자량이 억수로 커요. 억수로 커서 내 기억에 분자량이 한 6만 정도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램 퍼 몰. 그러니까 엄청난 고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물의 분자량 뭐 18 이렇잖아요. 그런데 얘는 분자량만 뭐 5만, 6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분자거든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묘하게도 아주 독립적인 4개의 분자 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8, 8, 그래서 얘는 독립적 4개의 단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거대한 고분자인데 사실은 하나하나도 고분자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분자, 이런 분자, 이런 분자, 이런 분자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은 큰 4개의 분자가 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는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자,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거대한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상호작용은 무슨 인력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종우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 아는 말이에요. 홍우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는 말을 교수들이 물어요. 다 아는 말을 묻기 때문에 다 아는 말대로 대답을 해야 돼요. 종우, 이 부분은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떤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크게요? 정전기적 인력이요? 분자인데?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는데 화학의 더 근본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분자. 근데 써주면 여러분 허탈할 텐데. 분산력이요, 분산력. 아까 이제 종우가 얘기했던 정전기적 인력은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왜 그냥 특별히 극성이 크지 않은 그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산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산력은 언제 커져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분산력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분산력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그 효과가 있죠. 뭐? 분자량. 분자량 클수록 분산력도 커지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작아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분산력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분산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 분자인데도 지들끼리의 분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4개가 엉겨 있는 그 녀석을 뭐라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요 각각이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네가 각각의 구조가 비슷해요.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고 살짝 다르긴 한데 뭐 그 정도 무시하면 거의 비슷한 애들이 4개가 엉겨 있는 거예요. 알겠죠? 4개가 톡톡톡톡 엉겨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그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에 뭐가 있느냐? 짜자자잔. 요렇게. 각각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철 이가 이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철 이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피에서 나는 맛과 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그렇긴 한데 왜 피비린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비린내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구 향기랑 비슷해요. 누구 냄새랑 비슷해요. 바로 녹슨 거, 왜 녹슨 철 주변에 약간 비릿한 냄새 나거든요. 그게 철 이가의 냄새예요. 그래서 철 이가가 피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철 이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요 주변을 누가 둘러싸냐면, 짜잔, 어떤 녀석이 여기에 둘러싸게 돼요. 그 둘러싼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포르피린 리간드라고 해요. 이 폴피린 리간드가 어떤 게 생긴 녀석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폴피린 리간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철을 둘러싸고, 그 다음 요 철에 요런 식으로 나머지 단백질 사슬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철의 나머지 한 자리는 기본적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여러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철이 우선 폴피린 리간드라는 것에 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긴 단백질 사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비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긴 단백질 사슬이 거대한 분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라면 알죠? 라면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면이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걔를 만약에 물에 풀어가지고 쭉 뽑아내면 덩어리였는데, 풀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면발을 쭉 불어내면 덩어리였던 걸 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한 단위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긴 사슬이 말려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비슷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분산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긴 헤모글로빈이 뭐 혈액 내에서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산소를 운반하고 뭐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 해서 몸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생리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 연구나 의학 연구가 되는 거고요. 이때 화학자들은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갖겠어요? 이때 누구에 관심을 갖겠어요? 화학자들은 바로 이 녀석의 결합의 방식 알겠어요? 그거에 화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1. 자, 뭐를 한번 해보겠냐면 요거 바로 포르피린 리간드와 철 이가의 결합. 자,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철 이가는 보통, 자,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6배위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철을 중심으로 철 이가가 6번의 배위 결합을 보통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이라고 쓴 게 리간드고요. 그래서 철은 리간드 6개랑 보통 6번의 배위 결합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때 VS-EPR을 적용하면 나연아, 방금 내가 뭐 성공했죠?
홍우야,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뭘 성공했다고 내가 지금. 예찬아, 내가 뭐 성공했죠 방금. 종구, 내가 방금 뭐 했어요? 이 사람들 눈치를 못 채네. 바로 한북 끓이기에 성공했다. 한북 끓이기. 한북 끓이기. 이거 한북 끓이기 되는 거 알아요? 짠짠짠짠 한 다음에 짠짠짠짠짠짠짠 하면 한북 끓이기가 된답니다. 종이 신기하죠?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금속이 6개의 리간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가상적으로 연결한 이 노란 선이 기하학적으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기하학적으로 바로 팔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 이가는 이런 식으로 6개의 베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6개의 베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팔면체 구조를 갖는 건데, 이런 지역적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포르피린 리간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르피린 리간드, 내가 그리기 싫은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귀찮아. 자, 그리면, 자, 내 먼저 다 교재 있긴 한데 뭐 교재 보고 그리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예? 왜요? 그럼 에어컨을 세게 틀어. 왜냐면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여는 게 몸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창문 열었는데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덜 세게 틀고, 창문 열었는데 춥잖아요? 그럼 히터를 세게 틀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산화탄소 중독. 이산화탄소 중독. 여기서 이제 누가 담배 피는 건 아니니까 일산화탄소는 없을 거고, 이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항상 공부할 땐 열어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왜 창문을 열어둬야 되냐면 방사능이요. 방사능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디에? 우리 주변에요. 창문을 열면 방사능 수치가 확 떨어져요. 이건 모든 물리학자와 모든 화학자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아는 얘기인데 무서워서 안 하는 얘기예요. 왜 무섭냐면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이 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공공연 다 아는데 공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연방사능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자연방사능 알아요? 자연방사능은 뭐냐면 우리 지구의 모든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방사능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 방사능 사실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면 이 방사능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주로 어디서 나와요? 주로 어디서 나와요? 자연방사능. 그러니까 저기 후쿠시마 뭐 핵발전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는 방사능이 다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자연방사능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바로 고밀도 물질에서 나와요. 고밀도 물질 누구? 바로 돌, 금속 이런 거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의 자연방사능을 인간이 쬐었을 때 큰 문제 있어요?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다고요. 왜? 자연방사능이 사실은 지구에도 많거든요. 있는데도 자연방사능을 쬐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자연방사능을 이기게 우리가 진화해 왔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 방사능을 이기지 못하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했겠어요? 다 전멸이에요. 다 전멸이죠. 그러면 지구 생명체가 이 자연 방사능을 이기기 위해 선택한 진화의 방식이 뭐예요? 이런 게 다 이제 뭐 사실은 뭐 생물이나 화학에서 물을 수 있죠. 바로 지구에서 자연 방사능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체가 선택한 진화의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첫 번째는 좋은 거 얘기했어요. DNA가 알파, 베타, 감마선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수리 기능이 있어요. 수리. DNA가 일부 망가질 수 있는데 방사능에 의해서 그걸 몸속에서 생명체들은 수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단백질. 자, 왜 우리 살은 단백질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것도 단백질이죠. 근데 곤충 살도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많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죠. 왜?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아주 강력해서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가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 방사능이 있어도 보통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보통은 알겠죠? 보통은. 그런데 현대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서 있어도요. 산이니까 돌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막 나온다고? 방사능이 나와요. 그럼 이게 내 몸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 몸을 뚫고 지나갔을 때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작용 때문에 보통은 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디 살죠? 현대인은 어디 살아요? 현대인은 어디에 사냐고요? 바로 건물에 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거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요 재료가 콘크리트라 고밀도 물질이죠. 그럼 여기서 뭐 나온다고요? 뭐 나온다고요? 여기 방사능이 나온다고요.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 없어? 보통은 없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사능은 무슨 성격이 있죠? 방사능은 투과합니다. 투과력이 강합니다. 방사능은. 그럼 잘 봐요. 이 집에서 나온 방사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 벽에서 나온 방사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 벽에서 나온 방사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허용된 방사능 수치보다 자연 방사능 수치보다 즉 DNA나 단백질이 견딜 수 있는 방사능보다 적어도 7, 8배 이상의 방사능을 우리는 건물 속에서 경험해요. 무슨 말 알겠죠?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아파트에 오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에 오래 살면 담배 한 번도 피지 않았고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일절도 없어서 간접 흡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암 걸린 사람도 있죠. 저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가장 취약한 기관이 폐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네. 어차피 뚫고 지나갈 거면 창문을 여는 거랑 놀라웠게도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면서 방사능 수치가 원래 자연 방사능 수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서 문 닫은 상태에서 방사능 측정했을 때하고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측정하고 창문 연 다음에 방사능 측정하면 차이가 7, 8배 차이가 나요. 아무 건물에서나 모든 건물에서나. 그래서 어떤 실내 건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골에서 초가 3간 짓고 산다. 이런 데서는 자연 방사능이 큰 문제가 없다고요. 건물이 하나니까요. 독채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건물 옆에 또 건물이 붙어 있죠. 이런 거예요. 옆에 강의실 또 있잖아요. 계속 튀어나오면 계속.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무조건 뭘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이런 얘기 안 해줄까요? 이 얘기를 전 국민이 다 알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건설사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매우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에게는 연구비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안 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알면서도 이 얘기는 물리학자와 화학자와 공학자들이 이 얘기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자본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각자 도생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시면 좀 열어야 돼요. 알겠어요? 열고 추우면 더 세게 틀고요. 아니지. 추우면 히터를 더 강하게 틀고요. 더우면 에어컨을 더 세게 틀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래서 인류의 멸망이 25년밖에 안 남은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인 거죠. 네. 아직 그렇다. 자, 봅시다. 그래서 창문은 웬만하면 열어두세요. 알겠죠? 열어두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요. 환기만 해도 수치는 확 떨어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오래 해야 되니까 공부할 때 항상 환기 조심하세요. 짜잔, 이게 폴피린 리간드의 기본 뼈대 구조입니다. 자, 이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유 헷갈려. 요렇게 요래 오케이. 이게 폴피린 리간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 무슨 혼성이 돼요? sp2 sp2 혼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어진 구조는 어떤 속성을 갖냐면 전체적으로다가 인플레인 평면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탄소, 질소, 수소는 전부 다 한 평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폴피린이라는 녀석의 구조인데 이때 비공호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자, 요 질소에 비공호 전자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요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요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겠죠? 요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겠죠. 맞나요?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놀라웠게도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는 이 평면 안으로 다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어진 이 전체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했을 때 구조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비공호 전자는 특징상 어디에 들어있냐면 PZ 오비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할 때 PZ 오비탈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요? 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폴피린 리간드는 두 개의 수소가 사내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내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소가 누구냐면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에요. 그러면 이때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전자 있죠? 결합전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원래 질소에 비공호 전자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여기에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더 생겨요. 그럼 아까 흰색 비공호 전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pz 오비탈에 있으면서 이 주어진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이 비공호 전자는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 역시 주어져 있는 이 평면 안으로 비공호 전자가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질소의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예찬,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몇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 전체적으로 2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폴피린 리간드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 폴피린 리간드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3 바로 저 폴피린 리간드와 결합하기 적절한 금속 이온은 그래서 2 플러스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간드 전체가 2 마이너스로 존재하니까 금속이 2 플러스가 되면 둘이가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모든 생명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생명체는 특별히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띄어요? 안 띄죠. 그리고 생명체는 특별히 N극, S극 무슨 자성 띄어요? 안 띱니다. 생명체는 전체 평균적으로, 물론 약 부분 전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분 자기성은 있을 수 있어요. 부분 자기성은. 그런데 생명체 전체의 거시적인 전기성과 자기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도 중성이 되려면 헤모글로빈 안에서도 이런 식의 정기적 중성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폴피린 리간드가 2-일 때 이 중간으로 이 자리로 어떻게 된다? 철 이가 플러스 같은 이가 양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배위 결합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폴피린 리간드의 구조가 이렇고 2- 상태이며 2 플러스 금속이랑 배위 결합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아니, 나연이 지금 기절할 것 같죠? 힘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H. 자, 두 번째는 힘 그룹 구조. 자, 힘 그룹이 뭐냐면 철 이가와 폴피린 리간드가 합쳐진 구조를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쟤는 어떻게 생겼느냐? 철 이가 플러스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서 자,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중심 비어있는 공간에 철 이가가 들어가서 질소랑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그냥 단순 모식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폴피린 리간드가 이런 구조지만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다 그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그렸어요. 그래서 폴피린 리간드에 있는 4개의 질소가
여기 있는 철이랑 이렇게 4번 결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폴피딘 리간드는 전체 전하가 몇 가라 그랬어요? 어떤 질소가 형식전하 1 마이너스, 형식전하 1 마이너스를 가져서 폴피딘 리간드 전체는 2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철은 몇 번의 베이 결합을 보통 한다고 했어요? 저 철은 몇 번의 베이 결합을 보통 한다고 했어요? 바로 6번의 베이 결합을 한다고 했죠. 보통. 그럼 여기서 몇 번 베이 결합이 한 상태예요? 4번 베이 결합을 한 상태죠. 그럼 몇 개가 더 남아 있어요? 결합 2번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나머지 한 자리로 누가 결합을 하느냐? 어떤 질소 원자가 또 다르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소 원자가 여기서 결합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 자리에 CH2가 있고, 여기에 나머지 단백질 사슬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을 히스티딘 말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단백질 사슬의 마지막 그 뭐냐면 아미노산이 히스티딘이고, 히스티딘의 말단에 있는 어떤 질소가 철이랑 마지막 베이 결합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단백질 사슬이 쫙 있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했죠? 쫙 이렇게 있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여기에 짜잔 한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저 한 자리에 누가 결합하는 걸까요? 저 한 자리에 누가 결합할까요? 바로 이쪽으로 O2가 결합돼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폐에서. 그리고 CO2가 물론 HCO3-의 형태이긴 하지만,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건 CO2 역시 저기에 결합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세포에서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폐에는 산소가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라고 하는 건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들이마시면 이게 공기가 폐 속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에 있는 공기의 조성은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대기 성분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기에는 산소가 고농도예요,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예요? 폐에서는 산소가 더 고농도잖아요. 그러니까 폐에서는 르샤틀리의 원리로 산소가 들러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쭉 돌아가지고 세포로 갔어요. 근데 세포에서는 거기서 막 뭐 영양분을 이렇게 막 연소해가지고는 이산화탄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세포에서는 산소 농도가 진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요?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역시나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랑 치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한 자리에 O2가 CO2가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저게 바로 힘 그룹에서 그 기체 전달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뭐 또 저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단위들에서 또 막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가장 로컬한 결합 측면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힘 그룹 구조에서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자, 첫 번째 1. O2가 결합할 때 자, 저기 있는 철에 폐의 경우는 누가 결합한다고요? 산소가 결합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O2는 금속과 배위 결합 형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자, 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게요. 자, 이게 O2의 루이스 구조죠. 그 화학 원만 배우면 알 수 있는 산소의 루이스 구조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철, 지금 이가니까 이가랑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나머지 저 베이컨 저 자리로 얘가 이렇게 짱 하고 배결합을 하고 들어올 거란 얘기지.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는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뭐 따져볼까요? 홍우야, 뭘 따져볼까요? 뭐 따져볼까요? 형식전화 또 따져볼게요. 형식전화. 자, 얘 형식전화 얼마? 이거 형식전화 얼마? 0이죠? 종우, 얘 형식전화 얼마? 형식전화 얼마냐면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얘 형식전화 얼마? 플러스 1로 바뀌죠. 여기 갔을까? 근데 이때 여기 지금 다들 형식전화입니다. 노란색으로 쓸까?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철 역시 무슨 금속이에요? 전이금속이죠. 그러면 전이금속으로다가 원래 요렇게 원래의 d 오비탈 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철 같은 경우는 d6 전자배치를 갖기 때문에 d 오비탈의 전자가 6개 있다고요. 그 6개 전자 중 그냥 어떤 2개를 그냥 대충 그려본 거예요. 그럼 이때도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압하고 이압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철하고 산소가 요렇게 한 번은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그 다음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산소 이중 결합이 그 다음 산소 쪽으로 옮아가는 요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 얘 형식전화 얼마? 종우 얘 형식전화 얼마? 1 마이너스. 그 다음 이호산소 형식전화 얼마? 형식전화 얼마? 1 플러스. 철의 형식전화 다시 얼마? 다시 2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그래서 왜 산소, 그러니까 왜 산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죠. 산소가 호흡을 통해 생명체 내부로 들어오면 그게 빨리 세포로 흡수돼야 되겠죠. 그럼 세포로 운반을 시키려면 그 산소를 꽤 충분히 잘 붙들고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산소를 충분히 잘 붙들려면 산소하고의 친화력이 강한 녀석이어야 되니까 산소하고 이런 이중결합 속성을 갖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비금속으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전이금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전이금속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전이금속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거. 지구에 존재하는 전이금속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거. 자,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라고 물으면 산소나 수소가 제일 많죠. 그래서 뭐 지구과학 같은 거 보면 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해가지고 뭐 실리콘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냥 원소 말고 전이 원소, 전이금속 원소 중에 지구에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철이잖아요. 철. 왜죠? 왜 철이 제일 많죠? 바로 철의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핵융합을 해도 핵분열을 해도 어디까지만 해요? 핵융합을 해도 핵분열을 해도 어디까지가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철이죠, 철. 그러니까 꼭 지구에서뿐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철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도. 철은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 내핵, 외핵 쪽에 철이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 자체가 귀한 거야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거야. 생명 자체가 귀한 거잖아. 그럼 이 귀한 게 만들어졌을 때 편한 것들로 생명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면 생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생명의 재료마저도 전 우주에 몇 개가 없어. 그럼 이건 생명을 합성하기 쉬워, 어려워? 극도로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을 만들려면 흔한 물질들로 만들어야 되겠어? 귀한 물질로 만들어야 되겠어? 조금이라도 그 확률을 높이려면 흔한 걸로 만들어야지, 알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체는 받아들여야 되고 기체를 편리하게 쭉쭉 받아들이려면 전이금속이 필요한데 이 전이금속으로다가 전 우주 몇 개 존재하지도 않는 이리디움 이런 전이금속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흔한 전이금속이 뭐냐 봤을 때 철이라서 지구 생명체의 많은 녀석들은 저 철이 산소 전달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꼭 인간만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론 뭐 반응성 측면에서 보면 몇몇 생명들은 철이 아니라 구리를 산소 전달체로 활용하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리가 저 산소랑 결합이 훨씬 세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리가 더 세요. 하지만 구리는 지구에 많아요, 적어요? 구리는 지구에 많아요, 적어요? 자, 구리는 지구에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구리 억수로 귀합니다. 알겠어요? 구리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리 사실은 쌉니까 비쌉니까? 구리가 가격적으로다가 싸요 비싸요? 구리 비쌉니다. 억수로 비싸요. 그래서 왜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그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97년에 그 미국의 경제 침략 IMF 이거 왔을 때 우리나라에 망해가지고 실직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 실직했던 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 어떤 사람들? 저기 고압선 전선 뜯어가서 고물상에 팔았던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고압 전선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극도로 위험한 일이야. 아니, 잘못되면 죽어. 알겠어요? 근데 그거 올라가가지고 전선을 잘랐다고.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엄청 돼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1m당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고압 전선 1m당 얼마인 줄 아세요? 1m당 10만 원이에요. 싸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구리선 1m면 10만 원이라고요. 물론 고압 전선이라 두껍긴 하지만. 그러면 뭐냐면은 뭐냐면 10m 자르면 얼마야? 10m 자르면 100만 원이 100만 원. 이게 싸지 않다고 구리가 굉장히 비싼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리 역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리가 우리 지구에 많아 적어? 적기 때문에 구리를 산소 전달체로 사용하는 생명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있긴 있는데 조금 양이 적고. 근데 확률적으로 철이 더 많기 때문에 철을 산소 전달체로 사용하는 생명이 지구에도 많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철이 저 힘 그룹 안에 들어 있는 거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겠죠? 저도 왜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껄쩍지근함이 얼굴에 있는데요? 아니요. 또 졸린 거 아니에요? 이 쯤은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나이는 괜찮아요? 그래요?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올려요. 빨리 올려. 추운 빨리 올려. 그래. 나이 어떻게 해? 네. 나 힘내주세요. 네. 그래. 자, 그거 됐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생명의 신비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됐고요. 그다음에 어디 지울까? 그렇지.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되겠죠? 저다 준다. A. O2가 결합할 때 두 번째. 이것을 돕는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철 이가가 있고요. 주변에 누가 둘러싼다고요? 종우야, 철 이가 주변에 누가 둘러싼다고요? 이게 원형처럼? 폴피린 리간드가 둘러싼다고 했죠. 그럼 폴피린 리간드가, 자, 여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난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맨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거든요. 자, 보세요. 폴피린 리간드가 이렇게 하는데 폴피린 리간드는 전체적으로 E-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또 질소가 붙는데 요 놈은 히스티딘 이라고 하는 어떤 녀석의 마지막 말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 자리가 짱 남아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좀 설명을 써야 약간 길게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누가 붙는다고? 지금 이게 붙는다고. 이렇게 산소가 붙는다고. 그 산소가 붙어서 이렇게 이중결합적 속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산소가 붙어서 우선 기본 구조는 요런 꼴인 거죠. 그렇죠? 기본 구조는 요런 꼴인 거죠. 그러면 이때 잘 봐. 짜잔. 요런 걸 루이스 구조 배울 때 무슨 형이라고 하죠? 구분형이라고 하죠. 구분형. 기억나요? 구분형? 예찬아 기억나요? 예찬이 뭐야? 몽 때렸죠? 모기를. 네. 자, 구분형이면 혼성오비탈 뭐예요? 혼성오비탈 뭐예요? 저요. 홍우야. 구분형일 때 혼성오비탈 뭐예요? 무조건 sp2 라고 하죠. 기억나요? 구분형일 때 sp2잖아요. 왜냐하면 이 산소를 중심으로 산소 주변에 입체수가 얼마예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니까 얘는 sp2 혼성이고 구분형이라고 하겠죠?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억수로. 왜 억수로 중요하냐? 바로 요 단백질이 히스티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슉 이때고 있죠. 이렇게 막 분자량 한 막 2만짜리가 슉 붙어 있는 거야. 슉 있는데 이때 여기에 놀랍게도 어떻게 생긴 애가 있느냐? 놀랍게도 요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어떻게 되냐면 슈쇼 질소 해서 질소 이렇게 해서 됐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됐어. 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녀석을 또 만나게 돼요. 보이죠? 재밌는 건 이 또한 또 다른 히스티딘입니다.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말단입니다. 묘하게도 힘 주변에는 관여하는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티딘이라는 걸 몰라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세요. 수소가 있는데 질소, 산소가 주변에 있죠. 수소가 있는데 질소, 산소가 주변에 있죠.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수소결합이 벌어집니다.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소결합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소가 저 자리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저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형태로요? 구분형의 형태로. 구분형이 중요합니다. 구분형. 자, 그럼 이때 얘가 왜 이게 구분형이 중요하냐? 바로 이 일산화탄소는 많이 들이마시면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자, 뭔 말이냐? 다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앞서의 철 이가와 폴피린 리간드로 구성된 힘 그룹입니다. 자, 폴피린 리간드는 E-라고 했고요. 여기 어떤 히스티딘 말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아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리간드 중에 원탑이 누구라고 했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리간드 중에 원탑. 일산화탄소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겠죠. 뭐 알겠죠? 아까 이런 거 그려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중결합되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게 스트롱필드 리간드였다고요. 자, 이때 이런 형태를 VSEPR 적용했을 때 우리가 무슨 형태라고 해요? 바로 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형이면 무슨 원소 오비탈이에요? SP고요. 즉 여기는 꺾인 각도니까 120도 근처라 한다면 굳이 각도를 얘기하자면 120도 근처라면 이건 선형이기 때문에 180도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녀석이 누구였어요? 원래 산소가 끼어 들어왔을 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히스티딘 말단이라고 했죠. 이때 180도로 바짝 서 있는 일산화탄소가 붙게 되면 이 히스티딘 말단하고 이 일산화탄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때 전문 용어로다가 둘 사이에 입체 저항이 나타납니다. 입체 저항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왜 그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을 만들어도 그 자리에 들어갈 블록을 넣어야 딱 들어가지. 그 자리에 아닌 블록을 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히스티딘이 많다는 수소하고 이 철 사이에 들어갈 녀석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구분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쫙 들어가면서 수소결합으로 완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빨딱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이 수소하고 수소결합은 고사하고 뭐가 나타난다? 물리적인 저항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장치가 헤모글로빈에는 왜 되어 있을까요? 왜 저런 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시오가 잘 어. 결합하면 죽으니까. 자, 이건 태초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에는 생명이 먼저 나타났어요? 아니면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 지구엔 생명이 먼저 나타났어요? 일산화탄소가 그 전에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습니다. 태초 지구 환경에는 메테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먼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 이전 일산화탄소가 먼저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 있으면 생명체가 나타나요? 생명체 다 죽어요? 죽죠? 그러면 생명체 입장에서는 저 일산화탄소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물리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물리치는 게 사실은 완벽하게 물리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우주 최강 리간드라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이금속을 써야 되고 전이금속을 써야 되는데 옆에 일산화탄소가 득식을 되고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는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이런 식으로 철 입가에 결합하는 반응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자리가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기 좀 불편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리에 일산화탄소의 결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O2가 철 입가에 먼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철 입가는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버립니다. 즉, 일산화탄소 누출 초기엔 반응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전히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화탄소는 전우주 최강 리간드라고 했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그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치환이 됩니다. 결국 큰일 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반응 속도를 늦추어 생명체는 시간을 벌 수 있죠. 그 시간을 버는 중간에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됐을까요? 어떻게 진화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간을 늦추고 시간을 늦춘 것으로부터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죽잖아요. 그럼 생명체는 이게 또 뭔가 살기 위해서 진화가 또 돼야 되겠죠.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요? 이때 생명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진화시킵니다. 감정을 진화시킵니다. 뭔 말이냐면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산화탄소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맛, 냄새 있어요? 향기 있어요? 없습니다. 무색, 무미, 무치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에 서서히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집니다. 뭐냐면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면 좀 이상한데 약간 묘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내가 약간 기분이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걸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느낍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곳엔 계속 있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죠. 그때 빠져나오라고 생명은 감정이라는 걸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분 나쁨과 약간의 메스꺼움, 알겠어요? 약간의 몽롱함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몽롱한 건 좋은 건가? 어쨌건 뭐 알겠죠? 뭐 알겠죠? 그렇게 생명은 감정이라는 걸 동시에 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하나만 이렇게 딱 봐도 생명이 만들어질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들이 타협되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연구로부터 어떤 학술 체계가 생기냐면 바로 바이오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분야가 생기게 돼요. 우리말로 생무기화학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했던 이 얘기들이 입시에 나왔을까요? 네, 나오니까 하지. 뭐 하겠죠? 나오니까 하지. 그럼 이런 것들이 입시 문제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고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 받으세요. 상혁이 오빠 소리 잘 들렸어요?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짜잔. 상혁 오빠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답을 안 해주지? 갔나 보다. 분명히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충전.